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저는 사연 읽어주는 삼촌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남자입니다. 황당한 일을 겪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그 일은 저와 아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다들 시간 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내와 저는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내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연애에 있어서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제 사이에는 운명은 고사하고 서로 말도 몇 마디 나누지 않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도 얼굴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아내와 제가 가까워진 계기는 연말 송년회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입니다. 그때가 한참 크리스마스 전이라 다들 들떠있을 때였죠. 그런데 아내가 불쑥 크리스마스가 싫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고 뭐고 간에 종교적인 건 전부 싫어요. 갑자기 꺼낸 말이었기에 모두들 의아하게 여겼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요? 솔로라서 그래요? 그래도 쉬는 날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덕분에 연말 분위기도 나잖아요. 즐겁게 보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전 종교는 없어요. 미연 씨는 혹시 불교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싫은 거예요? 아니요. 전 불교도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부처님 오신 날도 싫어요. 아내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가 왜 싫은지는 더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로 저는 아내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유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운명이니까 끌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후로는 동호회에 나가면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조금씩 가까워진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아내와 저는 그동안 서로가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사귀고서 딱 4계절 보내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자기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어떡할 거야? 왜? 혹시 어머님께서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저는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직 얼굴도 본 것도 아닌데 엄마가 왜 반대를 하겠어. 사실 결혼을 준비할 때 조건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저는 굳이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 둘 다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 누가 더 아깝네 어쩌네 할 게 없었습니다. 둘의 직업이며 양가 재산도 비슷비슷했거든요. 심지어 둘 다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까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말처럼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장모님께서 반대하실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평소 신중한 편인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분명 아무 의미 없는 말은 아니었을 거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형준 씨 핸드폰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 미연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만났으면 해서 전화했어요.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장모님은 아내에겐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어른의 부탁이기도 했고 또 은밀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였어요. 약속한 날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가니 한눈에 봐도 아내와 너무 닮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혼자 나오신 게 아니라 웬 아저씨와 함께였어요. 저는 순간 장모님이 연애를 하고 계시고 그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장모님과 저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굳이 만나는 남자를 데려올 리가 없잖아요. 저는 머뭇머뭇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미연이 어머님 되시죠? 장모님은 제 인사에 저를 주의 깊게 보시고는 같이 온 남자를 쳐다보셨어요. 그 남자 또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한참 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장모님은 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반가워요. 형준군이라고 했나? 앞으로 가족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될까? 상황이 상황인지라 무척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엄청 편하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네, 어머님.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이유는 별거 아니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미연이 걔가 죽어도 얘기를 안 해주지 않겠나. 그래서 얼굴도 보고 직접 물어보려고 이렇게 만나자고 했네. 그리고는 장모님은 제 생년월일과 생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점을 본 적은 없지만 장모님이 제게 궁금해 하시는 건 사주 보는데 꼭 필요한 정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내와 제 궁합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장모님이 아내 몰래 물어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궁합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아내와 제가 연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나가는 길에 사주 궁합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순전히 재미로 궁합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궁합 한번 볼래? 재밌잖아. 그런데 아내는 정색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깟게 뭐가 재밌다고 재미로 궁합을 봐. 왜? 나랑 궁합 안 맞는다고 하면 헤어질 거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괜히 궁합 보자 어쩌자는 말은 하지도 마요. 알겠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아내가 저렇게 정색을 하니 민망하고 서럽더군요. 그날 데이트 내내 제가 뚱하게 있으니 집에 갈 때쯤 아내가 술 한 잔을 더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대로 헤어지는 게 영 찝찝해서 알겠다고 하였죠. 그렇게 들어간 술집에서 아내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가 10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그러다 결국은 종교도 가져보고 또 그걸로 부족한지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보고 그랬어. 그러느라 한 몇 년은 거의 밖으로만 도셨거든. 집안은 엉망이 되고 엄마도 너무 폐인처럼 되셨어. 그때 언니랑 나랑 엄마마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고생이 심했지. 아내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제가 장난으로 한 말에도 화를 내게 되었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장모님께서 제 사주를 물어봤고 아내가 얘기해주지 않자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아내와 장모님은 크게 싸우고 결국 아내 몰래 장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다행히 아내와 제 궁합이 좋았는지 저를 만나고 난 후 장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모님과 함께 나온 남자는 박스무당이었다고 해요. 제 관상도 보기 위해서 장모님께서 함께 데리고 나오신 거였죠. 저는 장모님과 아내의 사이가 더욱 나빠질까봐 그날의 일은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저는 무사히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고요. 사실 결혼하고 나면 장모님의 미신 사랑이 더는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연락하여 신혼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어디서 난 부적인지 온갖 부적을 가져다가 아내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붙여놓고 가셨어요. 처음엔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모른 척 있었는데 결국 부적 중에 하나가 아내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왔다 갔어? 어, 아까 낮에 반찬 갖다 주시면서 잠깐 들렸다 가셨어. 반찬만 주고 간 거야? 아니 고생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반찬만 쏙 받고 가시라고 해. 잠깐 앉아있다 가셨어. 아내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앞으론 엄마 와도 절대 혼자 있게 두지 마. 안 그러면 계속 이런 부적 같은 거 가져다 몰래 붙일 거란 말이야. 나 이런 거 정말 싫어. 내 맘 알지? 아내가 애원하듯 말하는데 정말 난감하더군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아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자네 이거 미연이한텐 무조건 비밀로 해야 하네. 긴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결국 저는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내를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이유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과 아내를 비교하자면 장모님은 부적을 가져다 붙이시는 게 장난삼아 돌 던지는 개구쟁이 모습이었고 아내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 아내는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발작처럼 구석구석을 뒤지며 혹시나 장모님이 부적을 붙이고 간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미연아,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장모님이 다시는 부적 못 가져오게 할게. 눈 딱 감고 조금만 기다려줘. 사실 당시에 무슨 대책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있다가는 아내가 미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장모님이 미신에서 완전히 손을 뗄지 몇 날 며칠 궁리했어요.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는 장모님께서 제게 밖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분이 싸한 것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핑계가 없었어요. 한참 고민 끝에 저는 장모님을 만나는 김에 아내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최소한 저희 신혼집에라도 부적 붙이는 걸 그만두시라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약속한 날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간 저는 정말 기겁했네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절 데리고 간 동네는 골목마다 점집이 빼곡히 있는 곳이었거든요. 장모님은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오셨는지 제게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시고 골목 초입에 있는 점집으로 절 끌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거긴 좀 그래요. 뭐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자네에게 지금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점 보는데 한 번만 따라가자는 거 아닌가. 나 믿고 한 번만 따라오게. 그렇긴 한데 미연이가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장모님이 점을 믿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못하지만 저희 부부는 앞으로는 이런 데 안 엮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막무가내인 장모님을 말리지 못하고 결국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점집이 쭉 늘어선 골목에 장모님과 단둘이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네요. 그러다 장모님께서 뭔가 결심하셨는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게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번 한 번만 미연이 몰래 같이 가주면 내 다시는 자네에게 이런 부탁 안 하겠네. 장모님께서 죽은 사람 소원 운운하시니 더는 거절을 못하겠더군요.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확실히 못 박은 후 장모님을 따라 점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간 점집은 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작은 사당 같은 것이 차려져 있었어요. 장모님과 제가 들어가자 결혼 전 봤던 박스무당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박스무당에게 인사를 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말대로 이번엔 사위랑 같이 왔어요. 아무쪼록 우리 사위한테 있다는 그 살 좀 잘 풀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스무당은 눈을 뒤집으며 저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어디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색을 밝혀! 순간 저는 그 무당이 무슨 소리를 하나 했네요. 그러다 말귀를 알아듣곤 저도 모르게 발끈하였습니다. 네? 색을 밝힌다뇨? 그런데 장모님께서 제 옆구리를 쿡 찌르시며 더는 말을 못하게 하시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무당은 신이 났는지 저를 무슨 변태, 호색한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 가만두면 만전에 바람나. 내가 사위 집에 가서 직접 구슬해야 될 것 같아. 그 방법밖엔 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저희 집에서 구슬한다는 소리는 또렷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무슨 꿍꿍인지 그 무당에게 눈을 찡긋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장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저희 집에서 구슬은 안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 거니까 약속은 지켜주세요.
그러자 장모님이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서방, 내가 자네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보살님 하는 말 듣고도 이번이 마지막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러면서 장모님은 마치 제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있는 것처럼 제 아내가 불쌍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사람 많은 대로변에 나와서도 장모님의 눈물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저는 장모님의 뜻에 따라 집에서 구슬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꼭 장모님의 눈물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던 건 아니에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 장모님과 저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굿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당이 잡아준 길일에 아내를 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무턱대고 일을 벌이셨지만 아내가 알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어요. 김서방,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연이는 모르게 해야 하네. 만약 미연이가 알게 되는 날엔 자네나 나나 무사히 넘어가지 못할 걸세.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미연이 걱정은 말고 다른 준비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 일은 전적으로 제가 맡아서 처리하기로 하였고 아무 문제 없이 아내를 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굿하는 당일이 되어 저는 직접 차를 몰고 무당을 태워 집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은 무당의 요구사항대로 음식을 하고 상을 차려두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굿이 시작되고 저는 흰 삼배옷을 입고 굿판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게 이 굿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한 기도 소리와 함께 천천히 방울이 울리며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씩 몸을 들썩이더군요. 그리고 무당의 몸짓은 점점 커져 작두만 없었지 완전히 작두타는 꼴이었습니다. 굿판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박스무당은 제 앞으로 와서 방울을 흔들고 쌀을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슬슬 제 차례구나 싶어서 무당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제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굿판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당의 곡소리인지 노랫소리인지가 점점 높이 올라가다가 뚝 끊기는 순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깨를 덩실덩실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탈춤 같은 춤 있잖아요. 딱 그런 춤을 제가 추었습니다. 무당과 장모님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장모님은 무당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우리 사위가 왜 저래요? 무당은 당연히 무슨 일인지 모르니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저는 분위기를 타서 점점 신명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음악 소리 하나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춰야 다음 계획이 먹힌다는 생각에 정말 혼을 다해서 췄네요.
그러다 저는 장모님 앞에 한 마리 학이 내려앉듯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장모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희야, 나 때문에 늙은 것 좀 보소. 나 없이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그 말에 장모님은 결국 무너져서 펑펑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세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모님과 박스무당이 저를 두고 구술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귀신 들린 척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왕창 겁을 줘서 다시는 구슬을 하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 셈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니 단순히 겁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모님의 상처를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모님 입장이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는다면 그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말씀드렸듯 저도 아버지만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죽음이 더 힘들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제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죽음을 천천히 받아들일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아내에게는 장인어른과의 이별이 너무 갑작스러워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날이 마지막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요. 그런 이유로 장모님은 자꾸만 점을 보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에게 장인어른과 제대로 된 이별을 할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아내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당신 화내지 말고 내 얘기 끝까지 들어줘.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구슬하고 싶으시대. 그런데 난 장모님 부탁 들어드렸으면 해. 뭐? 뭘 한다고? 구슬해?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엄마 하나로는 부족해서 당신까지 엄마를 돕겠다고? 정말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내 얘기 끝까지 한 번만 들어줘. 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아내를 겨우 달래서 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님이 빙의한 것처럼 장모님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당신도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 알고 있잖아. 하물며 장모님은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한 남편을 잃은 거야. 한 번쯤은 장모님도 장인어른과 제대로 된 이별을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부탁 들어줘. 아내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생각났는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었어요. 여보, 고마워. 그리고 당신 바람 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점쟁이 말처럼 바람 펴봐. 알겠어? 아내의 농담에 우리 부부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슬픔도 멀리 날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이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 순순히 집을 비워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장인어른이 살아생전 자주 하시던 말이나 말투 등을 배워서 연습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의심할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제가 연습하는 걸 지켜보며 장인어른과 아주 비슷하다고 몇 번이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구슬하는 당일이 되어 아내는 외출을 하고 저는 장모님과 박수무당과 함께 구판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모님께 다가가 우리 희야, 나 때문에 늙은 것 좀 보소. 나 없이 애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이 사람아. 이 말을 했을 때 장모님은 제 팔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달픈지 목이 메여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그저 장모님과 저는 울기만 했어요. 제 바람길을 쫓아낸다고 찾아온 박수무당도 저를 장인어른이라 굳게 믿고 기도를 올리더군요. 결국 그날 제가 장모님께 진짜 하려던 말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까지 쭉 말씀드리자면 희야, 애들 그만 고생시키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게 둬라. 니도 나랑 행복하게 살지 않았나? 이 말이었어요. 그 후로 장모님은 2번 다시 미신을 가지고 저희를 괴롭히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장모님 혼자서 가끔은 전보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재미로 말이죠. 어쨌든 덕분에 아내와 장모님의 사이는 다시 좋아질 수 있었고 제 아내도 미치지 않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점이 얼마나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가렵니다. 장모님이 장인어른께 했던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네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나랑 당신 딸들이 그리웠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오늘 당신 봐서 남은 생은 걱정을 좀 덜었어요.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나도 여기서 주어진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당신한테 갈게요. 여보,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